자, 네, 안녕하세요. 이수천입니다. 저희 2021년 대비 상법 수업을 좀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저 이수천닷컴에서 이제 상법을 제가 하게 됐는데, 한 2년 전에 이제 수업을 하고, 작년에 간단하게만 수업을 하고, 올해 다시 상법 수업을 하게 돼요. 공인회계사 시험 대비 상법 수업이고요. 공인회계사 시험 대비 상법 수업을 좀 진행을 할게요. 공인회계사 시험은 기본적으로 이제 꽤 어려운 시험이죠. 저도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게 됐지만, 그 뒤로 법학을 공부를 하게 됐지만, 이 공인회계사 시험은 기본적으로 그죠? 시험 과목이 이제 1차 과목과 2차 과목으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제 1차 시험에 이제 한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하면, 시험 과목이 이제 5과목이죠. 선행 단계로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먼저 이제 학점 미술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토익이나 영어 능력 시험에 대한 부분에 통과를 좀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차 시험을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회계학 시험이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그죠? 또 이제 세법 시험이 나오게 될 거고요. 또 이제 여러분 시험에 이제 경영학 시험이 나오게 될 겁니다. 또 경제학 시험이 나오게 될 거고, 또 상법 시험이 이제 여러분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쪽에 이제 회계학 세법 공부를 할 때 세법을 좀 어려워하는데, 이쪽은 전 이수천닷컴에서 많이들 내용을 하시길 바라고, 저희가 자유수강권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세법에 이제 제대로 된 모습들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회계학은 아마 150점 배점으로 배점이 될 거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100점 배점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난도가 쉬울 때는 그죠, 여러분 시험에서 그죠, 이제 평균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평균 이제 70점 정도 돼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합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평균 70점 정도 맞아야 될 것이다. 혹시 그래야 이제 여러분이 뭘 할 거냐면 합격 점수가 아마 될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나머지 과목들은 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특히나 이제 경영학에서는 일반 경영학을 좀 잘하는 게 중요하죠. 재무관리도 기초적인 내용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경영학은 두 개로 이제 분산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재무관리,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일반 경영학이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일반 경영학이 60점 배점으로 이제 출제가 되고, 그죠? 재무관리라는 파트가 40점 배점으로 출제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무관리라는 과목 2차에서 이제 100점으로 출제가 되겠죠. 근데 1차 시험이 당락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 이제 3과목이 될 거야. 그래서 경영학, 또 경제학, 상법, 이쪽에서 이제 고득점을 좀 해야 될 겁니다. 특히나 상법은 여러분한테 조금은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토대가 좀 될 수 있는 영역이 될 거예요. 그래서 상법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이 최근의 난이도를 보게 되면은 이쪽이 굉장히 수월하게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회계학원에 있을 때만 해도 이쪽이 난도가 상당했는데, 요즘은 굉장히 수월하게 출제가 돼서 90점 정도는 목표를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90점을 맞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당연히 모든 법 과목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법 과목이라는 과목의 특성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이제 구조적인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구조의 이해라는 말은 목차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목차를 가지고 곧바로 이제 물음으로 전환시켜서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먼저 좀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법률 용어에 대한 정확한 용어에 대한 뭘 하셔야 돼? 정확한 이해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이 단계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냐면, 반드시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한 것들이 잘했는가 못했는가, 이거를 뭘 하셔야 돼요?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만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냐면, 다시 한번 공부의 방향을 설정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를 글자 따기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 기출문제는 상법에서는 워낙 오랫동안 누적이 돼 있고, 또 이쪽 문제가 그리 어렵게 출제된 적도 있고, 그리 어렵지 않게 출제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향 설정을 좀 잘 하셔서 공부를 다시 이렇게 피드백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연습 문제를 푸셔도 되고 풀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 연습 문제에 대해서는 이 기출 문제를 다시 한번 뭐 한다? 점검하고 또는 확인한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해 가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토대하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하시면 역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 이제 공부가 좀 덜 된 친구들은, 제가 예전에도 이제 회계학원에 있을 때 파이널 특강을 역시 수업을 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파이널 특강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핸드북 특강을 통해서 마지막 정리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법에서 이제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가 이제 뭐예요? 어음수표법이 됩니다. 학생들이 이제 어음수표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이 어음수표법에 대해서는 역시 제가 뭐를 통해서 이론과 역시 문제를 병행한 그죠? PDF 파일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역시 어음수표법 특강을 한번 해드릴 생각이에요. 얼마 되지 않아서 6월 정도에 이거는 마무리를 좀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음수표법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족한 부분은 좀 보완을 하시라. 그러면 아마 쿠션만데 큰 문제가 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공인회계사 시험 상법 수업을 지금부터 좀 시작을 할 거예요. 이 수업은 누구도 들어도 되냐면 변호사 공부하는 친구들도 이 수업을 들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시험 상법 대비 상법 강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곧바로 뭘 할 거냐면 상법 수업을 진행을 해 갈 거예요. 그때 이제 공인회계사 시험에 상법을 기준으로 수업을 좀 진행해 갈 겁니다. 공인회계사 시험 상법은 크게 이제 4개의 범주에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원래 상법은 형식적의 상법으로, 즉 상법전이죠. 자, 뭐 총칙도 상행위, 회사 또 그죠? 보험 또 회사 역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그리고 이제 항공운송까지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건 첫 번째 이제 상법 총칙 부분하고 또 하나 어디가 출제되냐면 상행위 부분이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회사편이 출제가 이루어지고요. 또 하나 이렇게 어음수표법이 이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4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총칙과 상행위는 공이 몇 문제가 출제되냐면 8문제가 출제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회사편은 24문제가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오케이. 그리고 어음수표법은 8문제가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회사편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절차법적 요소도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를 공부하거나 세법을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20문제 정도 맞는 건 그러하지 어렵지 않아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 시험에 장애가 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총칙 상행위 파트하고 어음수표법 파트가 됩니다. 총 이제 1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쪽을 좀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되냐면 어느 정도는 민법에 대한 이해가 역시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민법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총칙과 상행위를 좀 잘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이 여수법은 뭐를 잘 알아야 되냐면 거래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잘 못하게 되면 역시 이쪽이 이제 굉장히 서툴러지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어디하고 회사편뿐만 아니라 역시 총칙 상행위하고 어수까지 완벽하게 하셔서 여러분이 목표로 하고 있는 90점까지 좀 가서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이렇게 좀 공부를 좀 꼭 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제 상법 총칙 상행위는 처음 상법을 접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재는 뭘 갖고 할 거냐면 과거에 이제 9판입니다. 상법 강의 역시 상법 강의 뭐를 가지고 할 거냐면 제 8판을 가지고 그대로 수업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상법은 2016년도 이후로 개정된 내용이 없어요. 오케이? 그리고 판례가 변경이 됐다. 그래봐야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수업을 들으시면서 고득점을 위한 기초를 좀 만들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어디 갈 거냐면 저희가 4개 편 중에 첫 번째 편을 가서 여러분하고 좀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 1편으로 가서 여러분
여러분하고 수업을 좀 하겠습니다. 상법 총칙으로 가서 정리를 좀 할게요. 상법 총칙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4개의 얼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총설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한 개의 장을 잡았어요. 공부할 때는 항상 목차부터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총설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에 대한 내용? 상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거예요. 세 번째는 뭐에 대한 내용? 상업사용인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총칙이 또 자, 뭐를 볼 거냐면 상인 또 상업사용인 또 하나 이제 볼 내용이 있다면 기업의 물적 설비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그죠? 상업 등기와 영업 양도에 대해서 상업 등기와 영업 양도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이쪽을 보면서 이제 이쪽에서 총설에서는 주로 이제 뭐를 다루냐면 상법이 추가하고 있는 상법의 의, 도대체 상법이라는 게 무엇인가? 두 번째는 뭐가 돼요? 상법이 추가하고 있는 상법의 이념 이런 것들을 좀 다룰 거예요. 이념 이런 것들을 다룰 겁니다. 그리고 상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갈 거야. 물론 이쪽에서는 거의 시험에 나오는 게 이 상법이란 게 무엇인가 이거를 가지고 시험을 거의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 좀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당연히 상사채권 채무관계 또는 권리의무의 주체는 누가 돼요? 상인이 됩니다. 그래서 상인은 거의 매년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될 것이야. 상인은 기본적으로 상법에서는 뭐하고 나눌 수 있는데 당연상인하고 그죠? 자, 뭐로 나눌 수 있어요? 의제상인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개인인 경우하고 회사인 경우로 구별해서 이 장에서 잘 좀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그죠?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상인 자격의 뭐에 대한 내용하고 취득에 대한 내용하고 또 상실에 대한 내용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상인 자격의 취득과 상실에 대한 부분까지도 정리하시고 또 하나 이제 정리하겠다면 영업 능력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영업 능력에는 크게 민법에 이제 행위 능력 개념이 들어오게 됩니다. 2018년도에 이제 이 부분이 간단하게 손이 봐졌죠.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주로 그죠? 여러분한테 개정이 됐을 거예요. 뭐냐면 미성년자라는 게 그대로 존재를 하고 예전에 존재하던 누가 한정산자가 피한정 후견인으로 이제 바뀌었고, 그죠? 금산자가 뭘로, 그죠? 피성년 후견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용어 외에는 전혀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구책을 보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업 능력의 뭐에 대한 부분, 제한에 대한 부분하고 또, 그죠? 제한에 대한 부분하고 거기에 대한 등기 부분, 이런 부분이 시험에 출제가 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업사용인 제도는 뭐냐면 기업의 인적 설비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상인을 대리해서 영업활동을 대리하는 자가 상업사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상업사용인에 누가 있을까? 세작자가 존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누가 존재하고 지배인이 존재하고 두 번째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 존재하고 세 번째는 물건 판매, 점포의 물건 판매 점포에 누가 사용인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작들을 보면서 또 하나 이제 마지막 정리해야 될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이익 충돌 방지 의무로서 그죠? 경업 금지 의무와 겸직 금지 의무에 대해서 여러분이 경업 금지하고 그죠? 겸직 금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이 내용이 이제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섞어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기업의 물적 설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뭐가 존재하냐면 영업소 또 상호 또 상업장부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영업소는 뭐뭐가 존재해, 그치? 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적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이 영업소는 상법에서 본점과 지점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상인의 대외적, 상인이 영업을 대외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이 존재합니다. 걔를 상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상호에 대한 내용도 시험에 상호가 거의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업의 물적 설비에서는 상호 중심으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보시죠.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나면 혹시 손익과 또 재산 상태에 대한 내역을 기록을 해야 될 겁니다. 걔를 상업장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상업장부에는 회계장부와 대체표 두 개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이 부분들을 정비를 좀 해가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자, 공시제도의 일종이죠. 상인의 영업을 위한 공시제도의 일종인 상업등기하고
또 영업을 뭐 하게 됩니까? 통으로 제3자에게 처분하게 됩니다. 걔를 영업양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치? 여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정리할까요? 그래서 2장서부터 어디까지는 4장까지는 전부 다 출제 가능한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업사행에도 뭐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된다고 생각하시고요. 기업의 물적 설비에서는 상호 중심으로 여러분이 정리하시고 또 나머지 이제 상업등기와 영업양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가시면 될까. 전체적으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그죠? 잘 수업만 따라오시고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조를 좀 잘 이해하시고 구조 이해한다는 건 저걸 이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법률 용어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습관을 좀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교재에 있는 기출문제는 꼭 복습하면서 풀어보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기출문제는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상법하고 경제학 기출문제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10년 전의 기출문제도 굉장히 가치 있는 것들이 많고요. 최근의 기출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이 세 개를 같이 가는 공부를 좀 해가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상법 총칙에 대한 전체 내용을 한번 펼쳐봤어요. 자, 기본적으로 총설에서는 상법의 범주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이해하시고 이 장의 상인에서는 당연상인과 의제상인을 좀 잘 구별하시고 상인자에게 실과 상실에 대한 부분을 잘 구별하시면 돼요. 그리고 상인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상업사용에 대한 부분에서는 지배인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포괄뭐를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월건 판매 점포의 사용인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익충돌 방지 의무가 되겠죠. 경업금지 의무 또 겸직금지 의무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의 물적 설비는 영업소상호, 상업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끔 이런 문제가 나요. 상업등기는 기업의 물적 설비일까? 전혀 아니야. 그러면서 상호 중심의 공부를 여러분이 해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오케이? 자,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상법 총칙의 총설부터 가서 여러분하고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상법 총칙 가서 정리를 좀 해드립니다. 자, 가시죠. 그죠? 상법 총칙 가서 정비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상법 총칙에 이제 총설 한번 가서 한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총설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게, 전체적인 이야기를 총칙에 대한 내용을 하니까요. 상법의, 상법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또, 두 번째 이제 여러분하고 정리할 만한 내용이, 기업의, 이념, 기업에 관한 법이 되는데, 상법은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을까? 또, 상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1편으로 가서 상법 총칙에서 뭐를 꺼낼 거냐면 총설을 좀 꺼내서 여러분하고 좀 정리할게요. 1장 갑니다. 총설로 가서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총설에서 저희가 다룰 건 크게 이제 주제가 3가지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뭐다? 상법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이걸 이제 확장을 해서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 중에 나중에 실질적 상법이라는 개념과 상법의 법원이라는 부분을 가져가서 정리를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1절과 4절은 좀 연결을 좀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상법이란 뭐다? 상법의 존재 형식을 말하는데 상법의 법원이라는 어디하고 제4절의 규정과 한 번에 여러분하고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대한 내용, 4절에 대한 내용은 하나의 내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정리할 게 뭐가 있냐면 상법은 왜 존재할 것인가? 그게 이제 상법의 이념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상법의 이념은 과연 뭐가 있을까? 즉 상법의 목표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자, 이 부분을 여러분하고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고 갈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여러분하고 정리할 게 상법의 효력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하고 좀 정리를 해갈 겁니다. 그래서 3개 주제가 뭐다? 상법의 뭐에 대한 내용, 그죠? 효력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하고 정비해 나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총설에 있는 내용이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면 제1절로 가서 여러분하고 좀 정리할까요? 도대체 상법이란 무엇일까? 혹시 이 부분을 여러분하고 정리할 거예요. 자, 상법이라는 건 혹시 기본적으로 뭐다? 의 한번 정리할까요? 상법이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상법은 무엇일까? 혹시 이 부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상법은 뭐다? 혹시 기업의 혹시 자 뭐에 대한 혹시 기업의 영업활동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기업의 혹시 관한 혹시 법률 관계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뭐다? 혹시 법률 관계를 뭐하기 위한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안정적 혹시 처리를 위한 뭐를 법률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상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혹시 기업의 법률 관계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법률로서 1962년도에 이제 상법은 제정이 됐어요. 이때 기업이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기업은 크게 뭐다? 영업활동을 하는 주체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다시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요. 그치? 개인 상인하고, 그죠? 또 하나 뭐로 쪼갤 수가 있는데, 법인 상인으로 쪼갤 수가 있는데, 이 법인 상인을 특히 회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크게 말하면 얘가 뭐가 될까? 상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인의 법률 관계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법률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상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상법은 어떻게 구분될 것인가?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어요. 하나는 뭐 형식적 의의 상법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얘를 형식적 상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또 하나는 뭐가 존재하는데 실질적 뭐라고 상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두 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근원은 어떻게 되냐면 대한민국은 법을 짜 맞출 때, 법을 만들 때 이걸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때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죠? 기본적으로 뭐다? 법전을 둘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뭐예요? 법의 계통이 대륙법계국가의 법을 따릅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법에 대한 조문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조문이 집약된 내용을 말하고 있다. 상법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형식적 의의 상법은 뭐를 말하는 것이다? 상법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죠? 그에 반해 실질적 상법은 무엇이다? 오케이? 자, 한마디로 뭐가 됩니까? 상법 플러스 즉 상법전 플러스 뭐를 말하는 것이다? 알파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4절에서 나오는 상법의 법원하고 이 실질적 상법은 동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 그럼 실질적 상법은 무엇이다? 오케이? 상법의 법원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보시죠. 실질적 상법은 상법전 플러스 뭐 이렇게 알파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 알파에는 과연 뭐가 존재할 것인가? 이걸 이제 여러분이 좀 안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럼 이 알파에는 뭐가 존재할까? 자, 첫 번째 한번 가서 정리할게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상법 1조의 조항을 가져와야 됩니다. 상사에 관해서 본법의 규정이 없으면, 본법의 규정은 뭐예요? 상법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야. 자, 뭐에 의하고?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다면 역시 민법을 따른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상관습법은 뭐가 한다? 상법이다. 오케이? 실질적 상법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여러분이 주의하실 게 뭐가 있을까? 상사에 관한 역시 특별한 법률이 존재하게 됩니다. 얘를 뭐라고 얘기한다? 상사특별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상사특별법은 뭘까요? 오케이? 상사에 관한 일반법에 대응되는 개념이 되는 것이야. 그럼 상사특별법은 무엇이다? 역시 기본적으로 상사에 관해서 적용 범위가 좁고 전문적인 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존재할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게 되면 예를 줄이겠습니다. 자본시장법이라든가 역시 은행법이라든가, 왜 은행도 전부 다 뭐예요? 주식회사입니다. 또 보험업법이라든가 보험업법이라든가 또 공인회계사들이 이제 회계감사를 하게 되는 기준이 되는 법률입니다.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이 존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때 상사특별법이란 상법에 비해서 적용 범위가 좁고 전문적인 법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 또 하나 이제 여러분이 정리할 내용이 뭐였을까? 상사 관련
관련된 뭐가 존재해요? 그죠? 국제 법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국제 법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할까요? 하나는 뭐가 존재할 것이고 상사 조약이 존재할 것이고 또 하나는 뭐가 존재할 것이고 상사 관련된 국제 법규가 존재할까요? 국제 법규가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얘네들도 뭐가 돼? 상법이 되는 것이다. 왜? 국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상법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외국의 상법도 적용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뭐간다? 상법의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여러분이 정리할 내용이 있다면 상사 자치법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셔야 돼요. 상인이 상사에 관한 법률 관계를 모두 다 규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 어떤 거라든가 그치? 회사 편에서 회사의 정관이라든가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증권회사의 그치? 증권회사도 주식회사입니다. 증권회사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 업무 처리 규정 등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업무 처리 뭐가 규정 등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뭐간다? 전부 다 상법의 범주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건 이 실질적 상법에는 뭣도 상법존도 포함이 되지만 그 밖에 알파도 포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이 실질적 상법을 실제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실질적 상법은 어떤 개념이 필요하냐면 자 보세요. 상관습법은 상법보다는 적용 순위가 후순위로 빠져요. 근데 상사특별법의 경우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법 적용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제반 법규 등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상사 관련 법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상사 관련 제반 법규 총체를 뭐라고 얘기한다? 실질적 상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실질적 상법의 특징은 뭐다? 오케이? 자, 기본적으로 학자들이 바라보는 입장이니까 학문적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뭐 체계적이고, 그죠? 자, 뭐라는가? 통일성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통일성을 뭐라 한다? 특징으로 한다. 이 정도 잡아 놓으시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내용이 여러분이 보셔야 될 기본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자 보시죠. 형식적 상법과 실질적 상법의 관계에서 둘은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이 내용을 보시면 되겠죠. 자, 둘은 어떤 관계를 갖는다. 그죠? 상호, 그죠? 보완적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정비를 좀 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양자는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갖는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제2절에서 여러분하고 살펴볼 내용이 뭐가 돼? 상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자는 거야. 그래서 제2절에서 정리할 내용이 뭐 있다? 상법과 자, 뭐와의 관계? 다른 법률에 관계에 대해서 여기서 한번 정비를 좀 해보자는 거예요. 상법과 다른 법률의 관계에서 이제 여러분이 보실 내용은 첫 번째 민법과의 관계를 좀 살펴보고 가시는 것으로 저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법도 어음수표법 이런 부분만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정리할 내용이 뭐가 있다? 민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 민법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만 정리를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민법과 상법을 구별하면 자, 민법은 누구한테 적용되는 법률일까요? 적용 대상이 모든 국민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국민에 적용되는 법이 뭐다? 민법이 되는 거예요. 그에 반해 상법이라는 건 뭐가 됩니까? 국민 중에서 상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둘의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본다면 이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자, 민법은 적용 범위가 좁고 넓고 적용 범위가 넓은 법이에요. 그리고 적용 범위가 넓은 법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일반적인 법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민법은 대상이 누가 된다? 국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 상법이라는 것이 민법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상이 누가 될까요? 상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때 적용 범위가 넓은 법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걔를 특별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적용 범위가 좁은 법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역시 미쳤어요. 적용 범위가 넓은 법을 뭐라고 얘기한다? 일반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가 돼요? 일반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법은 민법에 대해서 뭐가 된다? 특별법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게 법 적용에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가 적용될 수 있어요. 자, 우선순위는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당연히 뭐예요? 특별법이 우선해서 적용되고, 그치? 특별법의 규정이 없다면, 그치? 민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러한 법의 속성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법 뭐다? 우선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이 잘 꾸려가서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법과 상법은 뭐다? 그치? 자,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그리고 절대 상법에는 민법이 포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상법은 이 범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법률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될 내용은 기타 법률과의 역시 관계에서 뭐 눈여겨봐야 될 내용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나머지는 말로만 해도 괜찮을 거예요. 하나는 역시 원어로 한번 써드릴까요? 자본시장과 역시 자 뭐에 대한 역시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투자업에 역시 관한 법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쪽은 이제 약하겠습니다. 얘를 줄여서 뭐라고 얘기한다? 자본시장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자본시장법 보세요. 이 상인 중에서도 더 적용 범위가 좁은 법률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보세요. 상법과의 관계에서 뭐가 될까? 자본시장법은 누구한테만 적용이 되냐면 이렇게 한번 가져올까요? 그죠? 상인 중에서 상장회사 등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또 상법에 대한 뭐가 될까요? 특별법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법적인 우선순위를 따지겠다면 1, 그지? 2, 이렇게 3,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이 단계를 또한 뭐라고 얘기한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상인 중에서 누구한테 오케이? 이 상장회사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법률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다? 다시 한번 상법에 대한 특별법적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법적인 우선순위는 이 모습으로 그죠?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또 하나 이제 정리할 게 여러분 시험범위에도 속하게 되죠. 자, 어음법하고 그죠? 수표법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어음법하고 수표법은 역시 상법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는 상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역시 자, 어음수표법은 역시 누구에도 일반인에게도 그죠? 상인이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그죠? 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음수표법은 상법은 아니다. 그럼 도대체 어음수표법은 어디에 범주에 들어갈까? 얘네들은 뭐다? 민법에 그죠? 특별법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우리가 이제 봤던 것 중에 뭐 있어요? 민법은 그럼 뭔 아니다. 상법은 절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어음수표법도 상법은 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상법에서 봤던 것 중에 상관수법이라든가 상사특별법이라든가 또 상사 관련 국제법규라든가 또 상사자치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법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 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정리할 내용은 경제법은 뭐예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공정거래 및 독점거래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또 공권적 규제를 하기 위한 법이에요. 걔네들도 절대 상법은 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까. 그리고 노동법은 뭐가 됩니까? 노사관계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이니까 상법이 될 수 없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치? 충분히 정리가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3절 우리가 따져야 될 게 뭐가 있다? 상법의 역시 이념으로 가서 여러분이 좀 따지자는 거예요. 상법의 이념은 뭘까? 상법의 목적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상법의 이념에 대해서 깊이 있게 뭐 설명할 내용은 없습니다. 상법의 이념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된다? 오케이? 첫 번째, 거래 안전 확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법의 이념 중에 머릿속에 여러분이 꼭 잡아 넣을 건 뭐가 있다? 이 거래 안전 확보에 대한 부분을 머릿속에 꼭 넣어 두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죠?
거래 안전 확보를 통해서 기업 활동을 뭐하게 하는 것이고, 기업 활동을 그지 활동을 원활하게 하게 하는 게 목표가 되는 것이고, 그죠? 또 그를 통해 원활하고 왕성하게 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뭐다 기업의 그죠 유지나 존속을 뭐하게 한 것이다 강화시키기 위한 게 뭐다 상법의 이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될까? 이 거래 안전 확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뭐다 거래 안전 확보를 통해서 기업 활동을 원활하고 왕성하게 하고 기업을 유지 강화시키는 게 상법의 이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 이 거래 안전 확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거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첫 번째 이제 거래 안전 확보를 꼭 좀 정리를 하셔야 돼. 거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첫 번째 뭐가 존재한다? 공시주의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공시주의라는 건 널리 알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존재합니까? 외관주의가 존재합니다. 세 번째는 뭐가 존재하는데 엄격 책임주의가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자,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기업 활동은 뭐 하라는 거야? 일반인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공시라는 건 널리 알려주는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주의의 대표적 내용이 상업 등기에 대한 내용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상업 장부에 대한 내용하고 또 뭐가 있냐면 재무제표 등에 대한 내용이 존재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시주의는 상업 등기, 상업 장부, 재무제표 등에 대한 내용이 있다. 이렇게 잡아 놓으시기를 바래요. 두 번째 이제 외관주의는 보세요. 항상 사람이라는 건 어떠한 활동을 함에 있어서 마음속에 있는 것과 겉으로 표현된 게 달라요. 근데 마음속에 있는 건 굉장히 오랫동안에 정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겉으로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안 그런 사람도 있죠. 저처럼. 그치? 생각을 하게 되고 뭔가 마음을 먹게 되면은 금방금방 해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치? 저는 속과 겉이 뭐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은 안 그렇다는가. 내심의 의사와 겉으로 표현된 게 다를 때는 밖으로 보여진 대로 뭐 하겠다. 그치? 법 적용을 하겠다. 이런 말하고 얘기한다고 외관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외관주의의 대표적 내용이 뭐가 되냐면, 대리제도라든가, 그치? 또, 표현제도라든가, 표현제도는 뭐가 됩니까? 표현제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해요. 표현 지배인이라는 제도하고, 그죠? 상법의 한정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또 하나, 표현 대표이사에 대한 규정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현 대표이사 등에 대한 규정도 뭐다? 혹시 실제로는 대표이사가 아니에요. 또 실제로는 지배인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인인 것처럼 또는 대표이사인 것처럼 표현이 된 경우에는 뭐 한다? 혹시 그 겉으로 표현된 대로, 그죠? 거래 효과, 즉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 명의대여자의 책임 이런 것들이 존재할 거예요. 또 대리제도 뭐 명의대여자의 뭐라든가 책임이라든가 이런 제도 등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명의대여자는 건 뭐야? 명의를 빌려준 거예요. 그리고 명의차용자로 숨어 있다는 것이야. 그때 이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와 연대 책임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건 또 뭐다? 이 외관주의가 발현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 게 있다면 엄격 책임주의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상법에서는 뭐예요? 연대 책임의 법리를 작동을 시키는 것이다. 연대 책임이 뭔지도 모르고 법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연대 책임이라는 건 혹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채무자 중 1인에게 혹시 1인이 뭐라는가? 혹시 상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죠? 자, 채무자가 수인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인 제3자로부터 돈을 차입해왔어요. 오케이? 그때도 뭐 한다? 혹시 채무 총익에 대해서 각각 책임을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채권자의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높여주게 될 거예요. 그죠? 또 하나 뭐 있어? 상사 보증에 있어서 연대 책임에 대한 내용. 그래서 상사 어디에 있어서 보증에 있어서 혹시 연대 책임에 대한 내용 등이 뭐다? 혹시 거래 안전 확보를 위한 상법의 제도가 되는 것이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작동을 시키는 건 뭐다? 혹시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왕성하게 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는 것이야. 왜냐하면 거래 안전이 확보된다는 건 한마디로 뭐예요?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기업 활동의 원활 또 왕성화를 도모하고 뭐 하자는 것이야? 기업을 유지
유지 강화시키고 또 그죠? 존속을 강화시키고 이게 상법의 기본적인 이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업 활동의 원활 왕성화, 유지 강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애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다시 한번 보신다면 뭐다? 상법의 기본적인 이념은 거래 안전 확보를 통해서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죠? 자 보시죠.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이를 통해서 뭐다? 기업을 유지 강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2절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하고 추가적으로 다뤄야 될 게 상법의 법원에 대한 내용을 가서 정리할 거예요. 상법의 법은 다시 이미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실질적 상법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좀 하고요. 실제 이제 1장 총설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 거의 뭐예요? 역시 상법의 법원에 대한 내용이 주로 시험에 나오게 된다는 것이야. 그래서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정비를 좀 잘 해가시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4절로 넘어가서 뭐 할 거냐면, 그죠? 이 부분들을 잡고 할 거예요. 상법의 법원에 대한 내용, 그죠? 상법의 법원에 대한 내용을 가져가서 잡은 다음에 또 상법의 효력, 효력 범위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디 갈 거냐면 이제는 제4절로 가서 여러분하고 이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쪽은 여러분 시험에 너무너무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상법의 법원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고 하셔야 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리해야 될 내용 중에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상법의 뭐에 대한 내용이다. 법원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가져가시면서 정리하시면 돼. 이 상법의 법원은 동의어가 존재합니다. 자, 뭐라고도 이야기하고 실질적 상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는 극단적으로 뭐라고도 이야기해요. 통상 상법이라고 이야기하면 얘를 말하는 겁니다. 상법은 학자들이 정의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학문적 상법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상법의 법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실질적 상법, 얘네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미 설명했던 것처럼 상법 플러스, 상법 전 플러스 뭐로 구성되어 있다? 알파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가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법전과 그 밖에 이 알파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해가셔야 될 것이야. 그러면 상법전은 뭐가 되고 형식적 상법이 되는 거예요. 형식적 뭐가 되는 것이고 상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이 알파에 대한 요소가 뭐가 된다? 상법의 법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비를 좀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제 이 상법의 법원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가 되는 의의에 대한 내용이 뭐가 될까요? 의의 또는 근거가 되는 조문이 상법 뭐가 되는 것이다. 제1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서 조문 하나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상법 제1조에 대한 조문 한번 가서 정리할까요? 상사에 관해서 상사에 관하여, 그치? 자, 뭐가 없다면, 본법에 규정이 없다면, 뭐로 적용하는 것이고, 상관습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상관습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상관습법의 규정도 없다면, 그치? 상관습법의 규정도 없다면, 뭐를 적용하는 것이다? 민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는 뭐를 적용하는 것이고, 본법 규정을 적용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관습법을 적용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예요? 민법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법 제1조를 이렇게도 이야기하는가, 그치? 상법의 뭐에 대한, 법원에 대한, 그치? 법원에 대한 조문이기도 하고, 그죠? 또 하나는 뭐라고도 이야기해? 법 적용에, 그치? 우선순위에 대한, 뭐에 대한, 순위에 대한 조문이기도 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사에 관해서 문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도 없다면 민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게 상법 제1조의 내용이 되는가. 이거는 상법의 법원이자 법 적용의 우선순위를 다루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다시 한번 상법의 법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보세요. 상법의 법원에는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가? 다시 한번 뭐를 잡아야 돼? 상법전을 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를 잡아야 될까요? 오케이? 자, 보세요. 상사 특별법을 다시 한번 잡아야 됩니다. 특별법에는 이미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미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죠?
자, 자본시장법이라든가, 그치? 또 은행법이라든가, 그치? 또 보험업법이라든가, 보험업법이라든가, 그치? 또 외감,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이라든가, 이런 수많은 법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 상사특별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이제 존재하는 게 뭐가 있을까? 상사 관련된, 그치? 국제법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 간에 체결된 뭐 FTA, 그치? 그런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상사조약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헌법에 의해서 체결된 조약과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내용이 뭐가 있다? 상사 조약이 존재할 거예요. 또 하나 존재하는 게 상사 관련된 국제법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국제사법 등이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이거를 상사 관련 국제법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순서를 바꿨어요. 또 하나 이제 존재하는 만한 게 뭐가 될까? 상관습법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오케이? 상사 관련된 자치법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치법규에는 다시 뭐뭐로 나눌 수 있다? 회사의 정관하고 회사의 뭐하고, 그죠? 정관하고 또 하나 뭐 있다? 증권회사의 자, 뭐가 존재한다? 업무 처리 규정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업무 처리 규정이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것이야. 오케이? 자, 이때 이제 동시에 생겨나는 문제가 뭐가 될 것인가? 그치? 법 적용의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이 안고 가셔야 돼요. 그럼 이때 자, 동시에 정리하고 갑시다. 법 적용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제기될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따지는 것이다? 순서는 이렇게 적용되는가? 자, 뭐다? 자치법은 항상 뭐예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우선 적용되는 겁니다. 두 번째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고, 세 번째 일반법 적용의 원칙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한번 여기서 우리 정리 한번 해볼까요? 쭉쭉쭉 와서 이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시켜봅시다. 쭉 와서, 그치? 또 이렇게 쭉 와서, 그치? 쭉 와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법적인 우선순위에서 가장 1순위는 어디가 돼요? 오케이? 자치법 우선이니까 회사의 정관이나 증권회사의 업무 처리 규정이 우선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뭐가 우선하냐면 상사특별법이 우선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상사 관련 국제법규가 됩니다. 이때 상사조약은 국내 특별법과 동순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는 뭐다? 국내 특별법과 동순위가 되니까 원래는 이게 이해해야 되지만 여기도 이 순위가 잡히는 것이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3순위는 어디 간다? 오케이? 상법전이 될까요? 그리고 4순위는 어디가 됩니까? 상관습법이 되는 겁니다. 이 법 적용의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까지도 여러분이 아울러 정리해 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 그때 법 적용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작동을 하는 것이다. 정리하셔야 돼. 그래서 자치법 우선, 또 특별법 우선, 일반법 적용의 원칙에 따라서 작동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이게 이제 상법의 법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내용이 있다면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상법에 뭐가 될 수 없는 거, 혹시 법원이 될 수 없는 거 정리하셔야 돼. 그때 이제 상법의 법원이 될 수 없는 대표적 예가 두세 가지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보세요. 상관습이라는 건 혹시 절대 상법의 법원이 될 수 없어요. 글자는 한자 차이에요. 상관습법, 또 상관습. 얘는 뭐예요? 상관습법이라는 건 관행이 아주 오래돼서 그게 국민에게 법으로 인식된 걸 말합니다. 자, 한마디로 상관습법이라는 건 뭐가 있는 거냐면 국민에게 법적 확신이 있는 걸 말합니다. 법적 확신이 있는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상관습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에 반해 상관습은 뭐다? 법적 확신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상관습법은 상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여러분이 정리할 내용이 뭐가 있냐면 약관이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약관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약관은 뭐를 말할까? 통상한 표준계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순수한 표준계약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통거래 약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가도록 할게요.
보통 거래 약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치? 그렇지 않고 특약 조항이 존재하는 건 특약 약관 또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면책 약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보통 거래에 적용되는 약관은 뭐 보통 거래 약관 또 특별 조항이 있는 걸 특약 약관 또는 면책 약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보통 거래 약관을 표준 계약이다 또는 표준 계약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표준 계약서에 뭐가 들어가나 플러스 특약이 들어가거나 또는 면책 조항이 들어간 걸 면책 조항이 들어간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특약 약관 또는 면책 약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주의할 건 이 약관도 뭐가 될 수 없다. 당연히 얘도 상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법원이 될 수 없어요. 법원은 절대 상법의 법원은 될 수 없다. 다만 뭐는 구속할 수 있다. 당사자는 계약자의 원칙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당사자는 구속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죠? 판례에 의하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면 이럴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라 서 상관습약관은 상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따져야 할 게 뭐가 있을까? 판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판례는 최종심을 거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말합니다. 대법원의 뭐를 말하는 것이다. 그죠? 상사에 관한 확정 판결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상사에 관한 확정 판결도 절대 상법의 법원은 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이유는 우리나라가 뭐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문서를 법전이라는 문서에 의해서 판결하는 기준으로 작동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주의한다면 상관습도 약관 또 판례는 상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11, 12, 13페이지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듣고 책 읽으면 제가 다져신 책이니까 충분히 여러분이 정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제4절의 상법의 법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5절의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하고 정리할 게 뭐냐면 상법의 효력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따지셔야 됩니다. 자, 상법 효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한 서너 가지 문제를 다룰 거예요. 첫 번째 시간에 관한 효력, 시간적 효력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이 좀 따지고 갈 겁니다. 시간적 효력에서는 자 뭐가 돼요? 그죠? 법이 개정이 돼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 자 옛날에 존재하던 구법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가 될까? 신법이 충돌하게 됩니다. 근데 이 구법은 뭐가 돼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야. 그래서 신법이 우선해서 적용이 된다는 것이다. 얘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신법 우선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고 구법은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다만 주의할 건 이 시간적 효력에서 만약에 선생님 그러면 자 이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만약에 이 문제를 가져갑시다. 신법과 어떤 법이 이렇게 특별법이 충돌하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별법이 뭐라겠다 충돌을 하게 됩니다. 충돌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충돌하게 될 때는 당연히 특별법이 자 우선하게 된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거를 정리하셔야 돼. 이유는 그래봐야 신법화가 되니까 구법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아마 2013년도에 여러분 시험에 출제가 됐을 거예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 내용을 틀렸을 거라고. 그죠? 아닙니다. 그래봐야 신법은 뭐야? 오케이? 자, 일반법일 뿐이라는가. 그럼 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서는 항상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특별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장소에 관한 효력입니다. 이제 장소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정리할 게 당연히 국내에 원칙적으로 국내에 미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방법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속지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 뭐가 되는 것이다.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이 장소적 범위가 이제 문제가 생겨나는 게 뭐가 돼요? 오케이? 사람에 대한 효력에 대한 문제가 생길 거예요. 장소에 대한 효력, 사람에 대한 효력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자 누구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는 뭐가 됩니까? 적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으면은
되겠죠. 이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속인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 속지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죠? 얘를 속인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치? 그러면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때는 뭐, 그죠? 상사 관련, 국제법규에 따라서 법규에 따라 뭐가 되는 것이다. 해결이 되는 것이다. 처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상법의 효력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상행위에 대한 효력입니다. 자, 이때 상행위는 당사자 쌍방이 모두 상인인 걸 쌍방적 상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쌍방적 상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뭐가 되는 것이야. 그치? 둘 다 상행이니까 상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일방적 상행위에 대해서 뭐가 적용되는 것이다? 상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다. 오케이? 그리고 자,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해서도 공법인의 뭐에 대해서 상행위에 대해서 이때는 뭐 상법이 적용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상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당사자 모두에 대해서, 쌍방 모두에 대해서 상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법률에 뭐가 없는 경우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법이 뭐가 되는 것이다. 적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법인에 대해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는 상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방적 상행에도 상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 공법인의 상행에 대해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뭐 상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에 주목을 좀 해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내용이 뭐다? 그냥 판례를 좀 요약을 해놨어요.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상법의 법원이죠. 상관습법은 상법의 법원이죠. 사실은 상관습은 뭐 상법의 법원이 될 수 없겠죠. 상관습법과 사실은 상관습은 뭐 법적 확신의 유무에 따라서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습법은 상법의 법원이다. 그러나 상관습은 상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이 내용 정리하면 되겠죠. 또 하나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뭐가 됩니까? 그치? 판례는 이거 두 개가 중심이에요. 약관입니다. 자, 당연히 당사자는 구속하지만 상법의 법원은 될 수 없다. 이 내용이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표준계약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사적자치 원칙 또는 계약자의 원칙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양 당사자는 모두 뭐하지만 구속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인에게 적용되는 상법의 법원은 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내용이 되는 거예요. 2013년도에 나온 문제인데 굉장히 뭐 좋은 문제가 하나 있어서 뭐 여러분한테 풀어도 될 것 같은데 뭐 그치? 한번 보고 가볼까요? 그죠? 딱 하나 아닙니다. 문제 풀면은 한도 끝도 없어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문제는 수업 내용 가지고 여러분이 좀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쉬었다가 2장 상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